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주도를 통해서 임기 내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흔히 부동산의 심리라고 말하죠. 과연 이번 정책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지은 주택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내 몇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늘 나왔었죠. 하지만 용두사미인 경우가 맞는 게 현실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수준의 계획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이걸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교수님. 실천 가능한지하고 필요한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실천 가능했다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나왔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수 있는 목표라고 좀 생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사실은 총량적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유형이 얼마만큼 빠르게 공급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량이 수도권에 135만 원은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물량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따져보면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기 또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굉장히 피크를 우리가 겪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20년 경에 수도권만 해서 한 1년에 30만 가구씩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막 2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안정화가 돼서 한 2022년부터 연간 가구 수 증가량이 한 15만 호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 가계구 추계도 안정적으로 그런 수준을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거 과도한 피크 시에 막 전세 대출을 많이 줘가지고 막 1인 가구들이 그 분가해서 나가고 막 이럴 때 발생했던 수요보다는 사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135만 호라는 목표를 꼭 채우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필요한 속도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대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방점은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딱 타겟팅을 해서 이 지역에 연간 27만 호, 임기 내에 135만 호라는 이제 숫자를 제시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타당한 계획인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있어요. 일단 실현 가능한지는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주택이라는 표현이에요. 아파트가 주택 안에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청취자들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양질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가 이제 제일 관심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또 하남 교산지구 이 5개 지구 물량을 다 합치면 17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약. 그러면 이 5개 신도시 합쳐서 17만 5천 호인데 연간 평균 2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 지금 하는 2018년에 발표해서 지금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지금 수도권에 공급이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3기 신도시가 지금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1년에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공급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분당 신도시가 약 한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5년 동안 수도권에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착공 물량 기준입니다. 착공 기준입니다. 네. 네, 착공 물량 준공 기준 아니고 착공 기준. 착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착공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네. 이 물량이 분당 신도시 13개를 착공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물론 이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네.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매입 임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택들, 빌라, 다세대가 다 포함된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점은 뭐 우리가 저는 충분히 너무 공격적이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거다. 현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실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다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이번 대책이 뭐 공급이 과연 이만큼이 정말 5년 후에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그 의지가 실행력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현 시점에서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착공 기준으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LH의 공공을 묶어서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행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공급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3기 신도시가 이제는 직접적인 준공으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에서 좀 커다란 더 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공급이 나오지 않은 것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기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물량 달성에 대한 그런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을 노력한다면 물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5만 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냐? 실제로 임기 내에 착공 기준으로 방안으로 꺼내놓은 게 LH가 직접 시행에 나선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직접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시행을 안 했죠. 그렇죠, LH가 그렇죠. 직접 이제 다시 시행에 나선다는 건데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공급 속도나 이런 게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빨라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식은 이제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야, 니들이 택지 조성해가지고 왜 자꾸 땅 장사하냐? 평당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조성해서 1,000만 원에 팔게 되면 그 1,000만 원으로 분양받은 건설회사들은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히 공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게 사실상 97 대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뭐 두 가지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인허가 절차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P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물량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물량도 좀 더 많이 빨리 더 늘릴 수 있지 않냐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또 한편에서 보자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요? LH가 시행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소위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들, 뭐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들 분양받기를 원하는데 LH 주택공사가 지은 주공 아파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 계십니다. 주공 아파트 이름 안 쓰잖아요. 이름은 안 써도 왜 옛날 이름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공이고요. 뭐 그동안 이름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름을 아예 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체 민간 브랜드를 붙이는데 물론 시공은 민간 건설사들이 합니다. LH가 시행만 하겠다는 건데 이게 LH 지금 부채가 좀 많거든요. 한 16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건 뭐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교하고 우리 마곡 생각해 보면 판교가 LH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LH가 직접 한 그렇죠. 곳이니까? 그래서 판교의 백현마을이나 벚돌마을 가보면 아파트 자체가 고급이진 않습니다. 외벽도 벽돌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가격이 높은 이유는 주거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죠. 역세권에 교육에 백화점에 주거 네.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집 자체가 양질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마곡 엠벨리도 SH가 있는데 아파트 자체는 그렇게 고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된 건 좋은 입지에 좋은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LH가 직접 시행하고 다 좋은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역세권이나 교육 환경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많이 공급을 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네.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공급을 한다면 양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H가 직접 시행하는 이 카드는 지금 공급을 어땠죠?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인데 LH의 직접 시행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묘수가 될 수 있겠군요, 교수님. 그럴까요? 글쎄요. 어쨌든 뭐 공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니까 네. 그 비효율성이라는 건 저희가 뭐 살아가면서 계속 누누이 경험하는 거라서 과연 LH가 속도를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택지가 완성되기 전에 택지를 분양을 하고 분양된 조성되기 전에 성분양 받은 택지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주택 분양을 해요. 민간에서 그런 속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과정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LH가 한다 그래서 지금의 속도를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이게 장사가 되면 막 몰아쳐서 그 택지 같은 경우에도 원형지를 받아서 막 사업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랬었으니까 시장에 소유가 있고 수익성이 난다 그러면 민간은 달려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공공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도 공공이니까 꾸준하게 공급을 하겠어요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거에 추구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필요한 곳에 빨리 지어하는 곳에 빨리 지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공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빨리 지어질 곳이고 필요한 주택이라 그러면 민간이 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또 의견이 다르네요, 완전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돈 남는 장사를 하는데 민간 뛰어들어서 하는 거죠. 근데 LH가 되면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물량이 연간 뭐 2만 원, 3만 원 정해지면 이 LH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덜 민감할 수가 있어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에 인접한 데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거예요. 그럼 막 달려들어서 하죠.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채우는 게 목표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도권에 연간 2만 호, 착공 들어가. 그러면 그거 맞추기 위해서 수요가 없는 곳에 먼저 막 착공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기업이 만드는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행태를 LH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평가받는 제도 자체가 민간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수익성이지만 LH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다른 구도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는 잘 모르겠어요. 속도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공급 부족의 문제를 또 특히나 공급 부족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저쪽 서울 안쪽에 있는 곳인데 택지 개발을 한 외곽에 있는 택지들을 막 개발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LH의 몸집을 막 키워놓으면 그 사업들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LH를.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몸집을 안 키우고 어떡하든지 외주를 줘서 굉장히 슬림하게 유연한 그런 고용체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지금의 모습인데 LH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구도 속에서 몸집을 키워놓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그 공기업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그래서 과연 원하는 속도를 낼 거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주택이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초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과 주체인지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효율화되겠다. 그래서 속도 자체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창훈 교수님은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LH가 직접 시행하는 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저는 일단 LH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LH가 자기 토지를 분양하기도 하지만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택 건설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민간 건설사들이 이제 도급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택지 안에서 이제 분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LH가 지금 처음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사업 영역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조금 더 추진해 나간다면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어렵다,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LH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비효율의 문제라든지. 근데 최소한 LH면 공공기관이니까 예를 들어 민간 업자들만큼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 좋은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렴한 주택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겠죠. 민간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 소위 얘기해서 10% 영업이익 남길 거 이거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서 5%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만큼은 공사비에서 빠질 거 아닙니까? 공공이 분양하게 되면 뭐 3기 신도시 우리 지금 올해도 분양을 했었잖아요. 올 네. 상반기도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LH가 짓고 공공주택이고 퀄리티가 민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낮은 분양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이 낮게 나온 게 아니라 뭐 퀄리티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려한다면 그 정도 분양가를 합리적이라고 이미 시장의 수요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지금 부채가 160조 원이 넘는데 네. 터무니없이 민간처럼 그렇게 공사비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간에서는 3.3제곱미터당 뭐 1,000만 원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LH가 도급을 줄 때 그 정도 금액을 인정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도급을 한다면 결국에는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렴하게 공급은 되는데 그만큼 품질도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걸 감안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인프라가 좋다면 인프라가 좋은 곳에 역세권에 학교,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저렴한 공공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라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좋은 입지에 분양이 완판이 돼야 되는데 LH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할당량이 정량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7만 호를 채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입지에 27만 호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저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성은 135만 호 좋은데 이 방향성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꼭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 문제는 우리가 뭐 135만 호가 되면 안정이 되고 120만 호가 공급이 되면 부족하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재명 정부의 공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주택,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 지금 한강벨트 집값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 주택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쪽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 괜찮은 주택 공급은 가능할 것 같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퀄리티만큼 받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좋은 아파트라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시세를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효과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 역할을 뭐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회라서 뭐 그런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비효율성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 하나 유지하고 막 이러는데도 민간이면 유지할 비용이 뭐 4-5배가 더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공공기관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그 얘기를 할 때 드는 예가 뭐냐면 한 10년 전인가 이 부동산 플랫폼을 만드는데 부동산 일리에서 지금 랩스라고 여러 그 민간 기업에서 돈을 내고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건 2억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라고 LH도 비슷한 그런 네.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20억에 개발을 했습니다. 10배 들었군요.
지금은 그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플랫폼은. 그러니까 2억짜리 랩스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뭐 정부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이 민간의 생존력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는 구도인데 뭐 LH 같은 경우는 20억 써봤자 뭐 껌값이거든요. 나랑 누가 뭐 체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LH가 직접 공급한다는 거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 교수님이 바로 또 질문 드려요. 지금 공공청사나 유유부지를 활용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공급 확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유유부지나 공공청사 같은 걸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 안인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좋죠. 네.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저쪽 외곽이 택지 개발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내 옆에 아침에 나와 산책하던 녹지가 사라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내 일주권이 그 사라지고 교통이 막히고 뭐 이런 개발이 내 옆에 태릉 골프장이 개발이 되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디스어메니티를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극구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지가 갖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은 곳이 사람들이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런 결국 님비죠 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은 그런 시설인데 들어올라 그러니까 생기는 갈등에 대한 부분을 풀어내야죠.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어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발권은 의미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쉽지가 않겠죠. 생각보다 속도는 안 날 겁니다. 그것도. 네. 결국 주민 설득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설득이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주민들은 내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공공성 찬성을 하고 공공주택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게 되면 뭐 이제 님비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우리 집 주변에 뭔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생겨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의 의식과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라든지 대립 구조를 보게 되면 그게 쉽지 않겠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설득도 되고 어느 정도 공공이 국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사실 3기 신도시도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 보상도 만만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유부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관공서 유유부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총력 투쟁을 해가지고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된 곳이 마곡 하나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누가 반대하냐면 그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설득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반대의 명분으로 갑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총력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8개 이상 발굴한 것 같은데 된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지금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저는 개인주의는 더 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린벨트를 풀든지 뭐 이름식은 모르겠으나 도심에 있는 유유부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량 자체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35,000호, 기존에 2만호, 신규로 15,000호인데 위치는 좋죠. 성수동의 기마대 부지. 너무나 기가 막히는 입지인데 거기에 400호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도 공공주택으로. 400호 공급이 돼서 과연 성수 지역의 아파트,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도심에 있는 비싼 유유부지 민간한테 매각하고 그 돈으로 외곽에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 아파트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좀 부정적이세요? 공공청사나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 방안?
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주민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 더 줄어들기 위해서는 SOC나 기타 그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에게 필요한 보상 그런 성격의 SOC 보상 지원 같은 성격의 거. SOC 지원이나 필요한 시설들을 통해서 이것이 꼭 님비 현상으로 인한 그런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공급 대책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모 방식을 통해서 그 선도지구 사업처럼 이제 먼저 하겠다는 이제 단지들도 나왔죠. 지금 또 새롭게 더해진 거는 주민 제한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 주민이 직접 우리 단지 이렇게 재건축하겠다. 이런 이제 제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 이건 실장님께 먼저 좀 의견 네. 듣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하면 뭐 분당, 예. 일산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일단 그 사업 절차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이주 대책이나 여러 가지 그 산재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에 이런 사업이 스타트가 잘 됐는데 중간에 이런 인허가나 아니면 이주 대책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힐 경우에는 큰 실효성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지금도 이번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행력을 담보로 한 행정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그런 추진을 활발히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허가나 그 주민들의 이주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그래서 뭐 주민 제한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공공이 구도를 가지고 끌고 나기보다는 주민 생각을 먼저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재건축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주민 제한이라는 게 주민의 욕심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관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너무 많이 담으면 공공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논란이 된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동 뭐 2구역, 4구역, 3구역 있지만 여전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막 250m를 줘버리니까 그 높이를 준다라는 게 원래 공공의 입장에서는 슬림하게 올라가서 개방감 있고 뭔가 뉴욕의 그런 그 펜실 빌딩 같은 그런 식의 이제 경관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높이를 줬는데 높이를 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한 20%도 그 한강을 조망을 못하는 그런 단지였는데 250m를 줘버리니까 모든 호에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한강을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밑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다 막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욕심을 담게 되면 사실은 진행되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압구정 3구역 같은 그런 과다한 욕심이라는 게 주민의 제한에 담긴다 그러면 공공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마냥 속도가 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이 공공이 주도를 해서 속도를 먼저 스케줄 잡는 것과 비교를 해서는 실제 사업에 갈 수 있는 그런 뭐 구역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구도 속에서 뭐 속도는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지금 정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아무리 뭐 일기 신도시 그걸 빨리 한다 그래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속도를 정말 초월하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하고 나면 뭐 10년 가까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의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과도하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 형식을 풀어내는 게 지금은 뭔가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네. 언젠가 시장이 침체되면 또 한번 꺾입니다. 꺾이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 있어서 먼저 주어진 인센티브와 용적률은 나중에는 비용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값을 사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높은 가격을. 그 사람은 옛날에 5억 주고 산 사람이 아니라 10억 주고 산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수익성을 남기려고 그러면 10억에서 판단을 해서 수익성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한번 꺾여서 다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주어진 인센티브들이 뭔가 수익성을 높여서 사업을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진행 속도를 막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함부로 지금 막 던져주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네. 장기간의 사업이 진행될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 그러면.
쉬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 안에서 뭔가 숫자에 대한 거를 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좀 과욕을 부리게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에 부딪힐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도 만약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인센티브 준다. 많이 제한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분들 추진되는 과정에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 대책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일기 신도시 한참 특별법 통과한다고 막 했었을 때 이주 대책 아예 그런 이주 단지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나왔다가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그것도 그랬잖아요. 안 됐죠. 안 됐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부자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주단지를 그럼 어디다 만드느냐. 우리 동네에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 단기간 내에 공급을 해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서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주민 제한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담아서 제한을 하는데 이 단지가 이런 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단지들은 저게 더 좋으면 똑같은 제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공이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민들의 다툼 경쟁을 공공이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인허가 문제가 어떤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압구정동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사비가 뭐 3.3제곱미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은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갈등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 분담금 문제가 걸리게 되면 5개가 있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당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추가 분담금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 5억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분당밖에 없다고 보고요. 기껏해 이제 평촌 신도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 문제를 어떤 공공이 나서서 어떤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업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윤석열 정부 때는 2027년 뭐 착공이라는 이제 거짓말을 했었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뭐 6만 3천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이다. 실제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좋고 다른 지구가 먼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착공 들어가면 저는 교수님은 10년 보셨는데 저는 15년 정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제 칠순잔치를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칠순까지 몰라.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은 난관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건데 지금 이미 이제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한번 짚어볼게요. 실장님. 네. 3기 신도시도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이 정부의 네. 방침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여러 공급망 붕괴 이런 것들이 일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속도를 낸다. 그러면 지금 2030년까지 그 3기 신도시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거죠? 보통 이게 한 24만 호 정도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던 그 3기 신도시 공급 목표를 한 32만 호라고 제가 알았었는데 확대를 좀 더 했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주택 공급이 과연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지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 공급의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뭐 이제 뭐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준공까지 오기에는 짧아도 4,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집중과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3기 신도시를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데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왔던 이런 정책들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번 행정적인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총괄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책들이 저희가 뭐 새롭게 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얽히고 설켜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줄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조금 정리를 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신도시에 대한 이번 정부의 그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저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약에 추가 신도시를 지정했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신도시 지정에 따른 보상이나 이주 문제 등 그런 것들이 시간의 그런 또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또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추가 신도시 지정이냐라는 얘기가 또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정부의 대책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그런 정부의 주택 정책을 한번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진짜 그러면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공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일부 조금씩 나오기 이제 공급 분양 올해부터 이제 첫 단지는 공급- 분양을 네. 했는데 이제 구역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속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 분양 물량들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런 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몇만 호가 언제 어떻게 물량이 나오는지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이 있다면 올해 분양한 단지들이 있고 나머지 블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도 그 플랜을 보고 2년 후에 내가 인천 계양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3년 후에 하남 교산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나는 A2블럭에 해야겠다. A5블럭에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지역들, 뭐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숫자를 발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언제 어디에 얼마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현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뭐 3년 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계획은 좀 미리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공급 차원에서 되게 숨통이 트이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괜찮잖아요. 3기 신도시 입지도 괜찮고 공급 물량도 꽤 되고. 지금 저희가 공급 대책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눈앞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도심 내 정비 사업뿐이에요. 나머지 뭐 지금 시작해봤자 그건 뭐 10년 뒤, 15년 뒤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3기 네. 신도시하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사실은 전전 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뭐 정부에서 신도시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거고, 이전 전 정부의 그 덕을 봤으면 다음 정부도 이번 정부 덕을 보게 해줘야죠. 그러면 지나고 3기 나서 신도시 계획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나중에 뭐 좀 지나거나 지금이야 뭐 워낙에 시장이 이러니까 네. 급한 거 빨리 좀 노력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몰입을 하더라도 뭐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수요가 예측이 되면 뭐 정권 중반 후반쯤에는 뭐 또 다른 뭐 신도시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려놓고 가는 게 네. 그게 뭐 장기적으로. 도리 아닐까요, 도리?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 계획만 나온 건 아니고요. 일부 규제 안도 나왔습니다. 이제 또 시장이 주목했던 게 추가 대출 규제 같은 게 나올 것이냐 포함됐습니다. 일단은 강남 3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LTV를 이제 50에서 40%로 더 낮췄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을 더 못 받게 옥죄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걸 왜 어떻다고 보시면 이게 사실 대출 규제가 빠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나온 거는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 시장님께 먼저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만으로 지금 집값 안정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6.27 대책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그런 규제를 했던 것에 이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 이쪽 지역의 50%에서 40%로 LTV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게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이렇게 대출 규제나 이런 금융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공급과 함께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간 그 시중은행에서 주담대가 조금 눌리는 듯하다가 또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요즘에 좀 있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아직 완벽하게 투기적인 어떤 욕구들이 꺾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꺾이지 않았죠. 최근에 통계를 보더라도 사실 하락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슬라이스하게 떨어졌죠. 떨어지긴 떨어지다가 했죠. 지금 거의 멈춘 상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을 정부 다 알잖아요.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2026년에서 2028년에 이 보릿고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죠. 지금 착공 물량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입주 물량은 이재명 정부 마지막 2030년 정도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요 억제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그건 그런 이번에 빠졌죠.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아마 빠지고 다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책에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강력한 카드로 한번 써먹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수요 억제를 또 빼기에는 공급만 내기에는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는 있죠. 아, 공급 대책만 하고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서 또 이번에 두 가지를 했죠. LTV 규제 지역에 대해서 50에서 40%로 내리게 되고 1주택자들이 이제 전세 대출 가게 되면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SR 40% 내려도요. 어차피 지금 6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강남에 6억이면은 40%가 아니라 20%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아, 상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수요 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또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니까 이번에는 1주택자들이 이제 전세를 구할 때 한번 경고를 한번 주고 다음에 집값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진짜로 한다라는 경고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포함된 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아예 주담대 전면 금지 됐단 말이죠. 사실 그 부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실질적인 모양새가 어떨 건가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오랫동안보다는 이 시장 불안이 발생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졌던 그런 논의 흐름이 뭐냐면 지금의 문제는 초양극화야. 초양극화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이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왜 발생을 한 거야?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이 적었고 나는 한 채밖에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똘똘한 채에 대한 집착이 발생을 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진단을 했거든요. 뭐 틀리지 않은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다주택제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좀 열어주는 게 이 시장에 있어서의 초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다주택자에 대한 분이 임대사업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 적절한 임대사업자. 투자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 창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열어줘야 되는 그 노력을 사실은 해야지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글쎄요, 임대사업자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뭔가 필요한 만큼의 또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에 관련된 뭐 투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 사고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뭐 중요한 한 팔 다리를 하나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말이죠.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실장님.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임대 사업자들 대부분이 아파트도 공급하긴 하지만 비아파트 부분, 뭐 빌라 다세대 빌라 같은? 다세대 네.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 금지를 하면 이건 좀 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또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선을 두고 조금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인만 소장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자를 이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네. 이게 원래 그 지자체장 권한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고 네네.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장관도 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 권한이 중첩된다고 하나?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자체? 장관이 기존에도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네.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제 네 번째의 국토부 규제로 저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정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듯이 지정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가 어떤 컨트롤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중앙정부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원화해서 우리가 규제하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만약에 주택 매매를 하려면 우린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 혹은 예를 들면 그 시의 당연히 지자체 지자체에서 받아야겠죠. 뭐 근데 이제 장관이 지금 논리상으로는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지정자잖아요. 지정자이긴 하지만 그게 허가를 지금 또 서울시장이 허가를 하지만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자. 서울시장이 지정을 했으나 구청장이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구청장이 해야죠. 국토부 장관이 그것까지 하게 되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약간 이제 그 중앙과 지자체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서 이게 좀 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서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 국토부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왜 국토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그 토지거래 허가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뭐 지정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뭐 주민의 민원을 받고 뭐 대응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일들이 많거든요. 토지거래구 하나 지정을 하고 나면 네. 그건 서울시의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국토부에서 이번에 마치 모든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좀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한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었다고 뭐 사실 오를 게 더 오거나 또 묶었다고 안 오를 게 오르고 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처음엔 다 묶었다가 뭐 보니까 문제가 상업 그 용지는 아니네요. 상업 용지 뺐죠. 보니까 아파트는 문제네. 그래서 또 다세대 다고 또 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유연한 어떤 조정이라는 게 현장에 있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생기는 선택들이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그걸 하기 힘들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지적인 현상을 다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 같습니다. 아까 집값 얘기 잠깐 했는데 실장님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 흐름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상승세가 627 대출 규제에 확연히 꺾여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하향 안정화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의 그 주택 그 심리가 조금 잠재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튈지 모르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97 대책에 의해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관리나 감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장에 그런 지속적인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금융적인 대출 규제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조작이나 위조 등의 그런 가격의 문제를 조금 한 번 더 깊이 보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가격 안정화라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것만 해도 지속적인 상승이 없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어느 정부에서건 계획 자체가 부실한 적이 있었습니까? 결국 계획의 집행력, 그게 바로 문제가 됐죠. 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뒤통수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